네,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재무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류는 다음 달이죠. 자, 내년 1월에 제출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할 모든 비용과 저축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있는지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살던 집을 팔지 못하고 이사해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보유하면 절세 효과가 있는지 등등 방송 들으시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의 우병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날이 추워졌네요. 인사하시다가. 네네네.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맞습니다. 예.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주로 이제 화상 상담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뭐 주머니 사정에는 좀 타격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직장인이라서 그거 하나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사실 팀장님과 함께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만 좀 알아보다가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연말정산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려고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13월에 월급이 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말정산을 13월에 월급 또는 13월에 세금 폭탄이라고도 하는데 내년 1월에 신고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죠?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챙기게 되면 보통 이제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월에 월급이라는 별칭이 붙었고요. 예. 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내년 1월에 각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2월달 월급에서 환급을 받게 되는데 예. 실제 그 비용이나 내용들은 올해 연말까지 사용한 비용이나 저축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미리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해마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떤 구조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즉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예. 간이세액표라는 것에 의해서 회사에서 월급의 일정액을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액으로 떼고 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주는 거죠. 예. 이렇게 12개월 동안 냈던 세금이 나중에 실제로 내야 될 소득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임시로 추정해서 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다음 연도 1월 달에 연말정산, 말 그대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예. 원천징수로 미리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내야 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세액으로 돌려받게 되고 적을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폭탄처럼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이때 이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소득이 다 드러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소득자에 비해서 다양한 공제, 즉 비용 처리의 혜택을 연말정산에서 주고 있는 거고요. 가령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든지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든지 또는 저축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우리가 챙겨야 되는 비용들도 바로 그런 비용이나 저축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제 종류도 많고 조건들도 참 다양한데 그래서 전부를 소개하기엔 좀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올해 바뀌는 것들 중에 눈여겨봐야 할 것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장 입장료와 도서비를 신용카드로 쓴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예. 공제율도 일반적인 다른 카드 사용할 때 20%보다 더 높은 30%를 공제해 주고요. 다만 이제 올 연말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을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렵게 됐기 때문에 도서비는 가능하니까 연말까지 사보셔야 되는 책이 있으면 책을 잔뜩 사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최대 100만 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추가로 적용되는 게 이제 100만 원이고요. 예. 참고로 이제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같은 직불카드 이용 금액이 공제율이 더 높거든요. 예.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전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최소 사용 금액인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혜택을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것으로 쓰는 것이 약간 더 유리하게 됩니다. 예. 이때 자녀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이 쓰신 카드 사용액도 본인의 공제 대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마찬가지로 총급여 7천 이하라면 이제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산후조리원 비용은 2019년 이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다가 19년도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이번에 19년도부터 확대가 좀 되었는데요. 월세로 임차를 쓰고 계시는 분이라면 공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전에는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예. 작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 임차한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예. 총급여 7천 이하일 때는 월세액의 10%, 5,500 이하일 때는 12% 공제가 가능하고 총 한도는 750만 원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최대 9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그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세금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그대로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고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월세 임차 중인 1인 가구라면 꼭 챙기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예. 그러면은 신용카드로 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도서 구입비는 빠집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 공제액에 포함돼서 다른 항목보다 추가로 더 높은 공제율을 추가로 받는 더? 거죠. 예. 최대 100만 원까지. 그러면은 책을 미리 많이 사놔야 되겠군요. 그렇죠. 내년에 읽으실 책을 올해 연말까지 사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요즘 책 굉장히 많이 사는데 집에 아무래도 많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책을 오늘 또 가서 사야겠네요. 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IRP로 납입한 금액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IRP의 경우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예. 총 급여에 따라서 12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불입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요. 예. 금액을 700만 원까지 하게 되니까 세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105만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IRP하고 비슷한 게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인데요. 예. 그 금액은 400만 원 한도이고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IRP하고 합쳐서 총 700만 원까지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물적 공제라고 해서 저축이나 아니면 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거고요. 예.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적 공제입니다. 즉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편이고요. 예. 가령 부모님의 경우에는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에다가 70세 이상이실 경우에는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까지 추가가 되고요. 예. 만약 외벌이라면 장인 장모님, 부양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도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공제받는 금액이 굉장히 크죠. 다만 이제 부모님의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이상의 과세소득,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있으시게 되면 예.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세소득, 이게 이제 월급을 받고 계신다라고 하면 1년간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그다음에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516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고 계시면 꼭 같이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 아니라도 예.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중요한 부분 많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연말정산 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 또 좋습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606번님께서는 배우자가 운영 중이던 여행사를 코로나로 인해 폐업해서 실업자가 됐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소득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500만 원, 연금생활일 때에는 516만 원 미치면 되는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경비 등을 차감하고 난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능하고요. 예.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연초에 만약에 연중에 폐업을 하신 상황이라면 연초에는 좀 소득이 발생을 하셨을 거고 예. 그래서 100만 원이 넘게 되면 올해는 부양가족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군요, 기준이. 좀 낮죠.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이제 낮은데요? 이게 급여는 아니고 예. 소득 금액이라고 해서 경비에 차감되는 경비가 차감되고 난 후의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 근로소득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이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여야가 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굉장히 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국민의힘은 내일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자,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어서 내일 반드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역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31번님, 저는 프리랜서로 가끔 수입이 있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달은 훨씬 수입이 많지만 매달 일정하진 않아서요. 소득공제용 생활비 관리 카드를 누구 명의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유리할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네,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 프리랜서 즉 사업자로 분류가 되고요. 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카드로 사용한 비용 중에서 본인의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예. 경비로 따로 전액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카드 사용하시는 금액 중에서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 본인의 카드로 사용을 하시고 그 외에 가사,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카드의 지출은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월급으로 총급의 25% 이상을 쓴다는 전제 하에서 남편 명의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아, 남편 명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네. 예. 자, 9185번님,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상가주택, 상가 기준이 50% 넘는 건물 한 채와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30년 상환 대출이 있는데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월 100만 원 정도 대출로 나갑니다 하셨네요. 네, 이 경우에는 2주택으로 분류가 되시는 상황이어서 예. 연말정산에서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의 공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대상은 안 된다. 2주택자라서. 예. 예. 1046번님, 부모님 요양비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아들이 자취하는데 월세도 가능한지요 하셨네요. 네, 자취를 하시는 경우 이제 근로자 본인의 월세 세액 공제 부분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이제 학교를 다닌다라든지 하는 케이스 말고 회사를 다니면서 별로 하고 있다면 자녀분 본인의 명의로 그렇죠. 월세 세액 예. 공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예. 그 반대 부모님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만약에 같고요. 직장인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게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되어 있으시고 예. 그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면 의료비 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로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는 게 아들이 자취 학생인데 네. 월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모가 그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부모가 근로자라고. 네, 월세 세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본인이어야 되는군요. 사용에 대한 부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안 된다고 합니다. 8594번님, 저는 직장인이고 집사람은 올해 4월 말 일자로 퇴사 후에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제가 연말정산 받을 때 외벌이로 집사람도 공제가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역시 그 연간 배우자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휴직 중이신 배우자의 근로소득 과세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하겠군요. 만약에 그 실직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 본인이 그러니까 예. 배우자분이 근로소득자셨다면 연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본인의 금액으로는 역시 연말정산을 한 번 더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예. 자, 6002번님, 월세 공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60만 원으로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월세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당연히 월세 세액 공제 되고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고시원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월세 부분이라면 예.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에서 대부분 다 조건을 충족하게 될 텐데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85를 넘지 않는 규모이거나 아니면 기준 시가가 3억을 넘지 않으면 이상 없이 받을 수 있고요.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325번님, 청약 열풍이 불고 있어서 아직 점수는 낮지만 언젠간 쓸 것 같아서 청약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청약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다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무주택 세대주이신 상황이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물론 청약저축 이런 이름이 붙은 청약저축 종류는 납입금액의 40% 최대 240만 원까지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는 아니고 소득공제, 소득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같이 받고 계시는 상황이시라면 그걸 더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청약저축 자체만으로는 최대 240만 원까지. 그다음에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을 받고 계신다면 합쳐서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7788번님은 월세 공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가 없나요? 하셨네요. 아, 네, 맞습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들은 소득에 대한 제한이 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14번님, 근로자면서 사업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걸로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중적인 성격이 다 있으시다는 얘기신 거예요. 투잡을 하고 계신다는 예.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는 근로자고 하나는 또 사업으로. 그러면 별도로 따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을 띄고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고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예. 7222번님, 저는 대전에 부모님 증여주택이 있고 50년 넘게 인천에 살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인천 거주주택은 월세 살고 있고요. 월세 공제가 안 된다고 세무서에서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공제가 안 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역시나 증여를 받으신 집이 따로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0532번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연말에 이사 때문에 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새로 받는 과정에서 오래 냈던 이자를 연말정산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즉 취득할 당시에, 그러니까 구입을 할 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대 1,800만 원까지 이자 낸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매년 조건 자체가 12월 31일 현재 유지된 대출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해당 대출이 다 상환된 상태이거나 예. 아니면 이제 보통 다시 옮겨가는 과정 중에서 새로 또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같은 조건, 다시 얘기하면 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이면 이때에는 이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냈던 것도 이어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에서는 예를 들면 대출이 다 상환되고 나서 새로 안 받았거나 예. 아니면 똑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새로 옮겨가는 집의 기준시가가 이번에는 이제 기준시가 5억을 기준을 넘어버린 거죠. 그런 경우라면 1년 동안에 그러니까 11월까지 냈던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 8030번님, 저희 부모님 중에서는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어머님은 국민연금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머님만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연금액, 연간 총 연금액이 516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으시는 어머님은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가 있고요. 예. 아버님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노령연금으로 받고 계시는 상황이시다라고 하면 이 연금으로 받는 금액들 전부가 과세 대상인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2001년도 이전에 불입했던 부분에서 받는 연금액이 있고 예. 2002년 이후에 불입한 금액에서 받는 연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금을 받는 금액 중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과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금을 받고 계시는 아버님의 경우에도 예. 연금의 상당 부분이 2001년도 이전에 가입한 데서 나오는 부분이어서 그 이후 것만으로 계산했을 때는 100만 원이 안 된다면 역시 공제 대상을 아버님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올릴 수가 있나요, 어머님하고? 예, 그래서 금액이 요건만 되면? 예, 아버님의 연금 받으시는 금액의 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두 분 다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6678번님, 배우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하고 270일 동안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하셨네요. 실업급여의 기준에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데 예. 생각에는 실업급여의 성격상 다른 소득으로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2944번님, 다이어트용 한약 구입비는 의료 비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의료비에는 다이어트나 아니면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예.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예. 참 이게 연말정산인데도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는데 그러네요. 공부를
많이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거 저도 어떻게 다 알아요? 저도 이제 제 거 하면서 예. 챙겨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6243번님, 45세 직장인입니다. 가정주부인 와이프 명의로 올해 가입한 연금저축이 있는데 매월 33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제 받을 수가 있나요? 하셨네요. 네, 안타깝게도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자, 1032번님, 지난해는 시골에 계신 어머님의 부양가족 공제를 동생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사정상 제가 공제 받아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옮겨가면서 받으신 부모님을 그 본인의 각자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거는 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 중에서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에 의하면 형제 간의 부모님들을 이제 한 분이죠. 근데 이제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자녀분 중에 한 분이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자녀분들이 또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예.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라고 하면 연도별로 바꿔서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5992번님, 처남을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학생인 경우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 그러니까 부양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학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이 많았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의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